컴퓨터 기록. 자, 그러면 오늘은 먼저 훈민점 해례본 우리 용짤의 낱말 정리를 하고요. 그러고 나서 정지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요 글자 잘 보이나요? 종성에 그 한글 표기 순 우리말 낱말이 이렇게 5개가 나와요. 뱃꽃, 그죠? 여우, 갓, 가죽, 그죠? 실 이렇게 나오고요. 합자에 25개가 나오죠. 무작, 그죠? 무스금, 괴요, 괴요. 자, 쏘다 이렇게 해서 25개가 나오고요. 자, 여기까지 다 배운 겁니다. 배운 거고. 자, 용짤에 가면은 94개의 낱말이 나오는데요. 자, 일단 어금니 소리 기억의 예로서, 자, 기억이라는 새 글자를 만들었어요. 어떻게 쓸 거냐는 거예요.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당연히 누구나가 쉬운 일상생활의 말로 설명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당시도 감이 대단히 우리나라에서 잘 나는 중요한 과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감, 뜻은 이렇게 감시자 한자로 해놨고, 이 영어 퍼시먼 요거는 제가 넣는 겁니다. 해라고 나오는 게 아니고. 그래서 기억의 용자래를 두 낱말 들은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갈 때, 그 다음에 키의 용례로서 우케, 콩 이렇게 그죠? 찢지 않은 벽, 콩. 그 다음에 예니응, 렁을, 성에 이렇게 두 가지를 들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성에라는 말은 우리가 유리창에 낀 하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성에고요.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성에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유리창에 낀 그죠? 하얀 기운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유빙, 유시, 성애장 그죠? 이 떠다니는 얼음장. 근데 유리창에 낀 거로 뜻을 달지 않았어요. 그 해례본에서 바로 유시라고 해서 유빙이란 뜻으로 뜻을 달아놨기 때문에 영어도 이게 floating ice라고 하는 거고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의 성이란 뜻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긴 있는데 해례본의 그 저자들이 유빙의 뜻으로만 달아놨어요. 옛날에 유리창이 없었으니까 그렇겠죠. 지금 이제 우리 반장님이 좀 날카로우셔. 그 지금 같은 유리창은 없었지만 당연히 이제 그 성에가 끼는 그런 이 자개 같은 데 낀다든가 뭐 추워가지고 너무 추워가지고 뭐 그럴 수 있었겠죠. 그죠? 유리창은 없었지만 유리창에 끼는 성에와 같은 그런 물질 성분이 있었던 거죠. 그런 현상도 있었던 거고. 자, 그 다음에 혀소리의 예로서 D는 뒤, 띠, 그죠? 담장 이런 예를 들었고 T는 고티, 두텁. 자, 뜻 설명 안 할게요. 다 보시면 아시는 거기 때문에. 이게 또 제가 친절하게 영어까지 달아놨어요. 노루, 납이란 말은 지금 있을까 없을까요? 납. 뭐 원숭이란 말로 보면은 완전히 바뀐 거죠. 그죠? 근데 우리가 잔나비띠라고 하잖아. 여기 잔나비띠 손 들어주세요. 잔나비띠. 저기, 이게 잔나비띠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있으시네요. 와, 우리 김복수 선생님. 박수! 잔나비띠가 좋은 게 뭔가요? 저는 소띠라서, 제가 소띠라서 역시 소처럼 우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래요. 순하고. 되게 순해 보이죠? 안 그런가요?
그래서 김복순 선생님은 우리 그 원숭이들이 되게 유대감이 좋아요. 그죠? 유대감이 좋고 친화감 있고 그래서 의리에 강하고 김복순 선생님이 바로 그런 인물의 전형이야. 원숭이 닮으셨죠? 그죠? 이 생김새가 닮았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런 원숭이가 갖고 있는 그런 덕성이 우리 김복순 선생님하고 딱 같아요. 아, 원숭이띠는요, 원래 재주가 많다고 해요. 아, 김복순 선생님과 재주도 많아요. 그러면 그 그죠? 해 다 똑같은 건 아니잖아요, 성격이. 네, 그래서 그거 띠로 성격을 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성격이 똑같을 수 없잖아요. 그에 태어난 모든 아기들이. 우리 박사님 선생님 완전히 범생. 아, 저기 FM 범생, 그죠? 모범생, 이과형 기질, MBTI는 뭐죠? 무슨 형이더라 그게.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람이랑 결혼하자마자 싸우기 시작해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박사 선생 같은 스타일이에요. 원리 원칙 엄격해야 되고 딱 그 원칙대로 해야 되고 막 그죠? 저는 막 융통성 뭐 이런 거 그래서 막 충돌이 많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서로 배려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지게 싸우면 안 되죠. 그죠? 자, 우리 너무 재밌죠? 자, 그러면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뭐가 재밌죠? 그냥 재밌죠? 자, 그래서 맞아요. 원숭이띠가 하도 많아서 그렇지만 통계를 내봤더니 뭐 그런 사람이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통계학. 자, 그다음에 그다음에 여기 그래서 이제 그런 잔나비띠 이런 말에 그 화석처럼 남아 있죠. 그다음에 비의 예로서 이제 벌, 그다음에 피읍, 파, 펄, 그죠? 파와 파리. 그다음에 미음의 예로서 매와 마. 마는 지금도 우리가 아주 대형 먹거리로 그죠? 차용으로도 많이 쓰고요. 그다음에 승용어 비읍, 사위, 드위. 그다음에 자, 제가 옛날 말을 읽을 테니까요. 우리 선생님들이 현대말로 번역된 걸 읽어주세요. 그죠? 자, 쟤는 자, 음, 조, 의, 종이, 차이, 거르는 채, 네. 차이, 채찍, 선, 손, 혐, 섬, 부엉, 구엉이, 구엉이, 힘, 힘줄, 힘줄, 비육, 병아리, 병아리를 왜 비육이라고 했을까요? 비육도 토박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아마 그 삐약삐약, 그죠? 삐약삐약 거기서 온 말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다음에 외암, 뱀, 무리, 우박, 얼음, 얼음, 어유 여기 오타가 나왔네요. 여기 수에 빠졌네. 아저 여기 빠졌어요. 이제 아우, 다시. 그다음에 너지 느시? 느시가 뭐예요? 느시라고 해요. 이제 독수리가새인데 좀 작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저도 뭐 옛날에 실수했는데 너새라고 했었는데 근데 지금의 옛날에 너새는 느시라는 이 느시란 뜻의 그런 게 일부 지방 사투리 있었어요. 근데 지금의 너새는 이 기와의 일종이기 때문에 지금 말로 번역할 때는 너새라고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느시란 말이 있는 거고 현대 국어 사전에 있는 말이고 그죠? 그래서 번역어를 현대 번역어를 느시라고 해야 돼요. 그다음에 턱, 턱, 그다음에 포스, 팥, 더리, 건너는 다리, 도라이, 가래나무, 물, 물, 발측, 발뒤축,
그력, 기러기, 두러이, 두레박, 기스, 둥지, 보금자리, 밀, 밀랍, 피, 피, 키, 벽과 풀, 키, 논, 옥시 까부는 논이 아니라 논, 눈, 톱, 톱, 호모이, 호미, 벼로, 벼루, 밥, 밥, 낫, 낫, 잉아, 잉아, 배틀종 굵은 실. 수스. 쓰세요, 이게? 아, 사슴, 빠졌네. 아, 이제 사섬. 사슴. 자, 모음에 관한 예는 4개씩 들고 있어요. 4개씩. 왜 자음은 2개고 모음은 4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아마 자음 같은 경우는 또 종성도 있으니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초성 자음 2개의 낱말, 종성 낱말 2개는 균형이 맞잖아요. 그래서 4대 4. 우리 반장님이 좋아하는 4박자. 사음보. 그죠? 그래서 4개 균형을 맞춘 게 아닌가 싶어요. 지금 무슨 그다음에 뜻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하신 게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용자리에서 네. 이 자음자와 모음자의 용예를 들었는데 자음은 2개씩 예를 넣었어요. 예를 2개씩. 그 여기 여기 이응, 비읍, 보얌 2개, 낱말 2개. 근데 모음은 어때 여기? 오를 보면 논, 톱, 호모이, 벼로 4개. 그죠? 왜 초성 네. 자음은 낱말 용례를 2개 들고 모음은 4개 들었을까? 왜 그랬는지 그 어디에도 이유는 안 나와요. 근데 제가 추측컨대 자음은 초성에서 초성 자음 2개, 받침도 있잖아. 받침에 2개 합치면 4개잖아. 결국은 자음도 4개, 모음도 4개 균형이 맞잖아요. 4개, 4개. 아, 네, 그래서 그러네요. 제가 농담 삼아서 4박자 사음법 그렇게 얘기한 거고, 그건 그냥 농담이고 4라는 숫자에 대한 그냥 이렇게 재미삼아 얘기한 거고요. 뭐 이게 사음보다 4박자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아마도 4개의 낱말을 들은 거는 어차피 4개의 낱말을 우리가 읽을 때 논, 톱, 호모이, 벼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4박자를 그 사음보 우리가 읽듯이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냥 4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그 진짜 백성들이 두루두루 많이 쓰고 즐겨 쓰는 생활 낱말을 이게 안정된 4개를 들어서 그 충분한 거죠. 4박자 사음보 안정된 거죠. 그래서 그 4개 낱말을 통해서 이 오라는 모음자가 어떻게 쓰이는지 잘 봐라. 보고 그대로 써라. 이런 거죠. 자, 우리 반장님 이거 읽어주실까요? 그 다음에 어디야? 어디요? 우의 4가지. 그 옛날 말만. 아니면 제가 옛날 말을 읽을 테니까 그 현대말을 4박자를 읽어주세요. 그죠? 네. 울, 누에, 구리. 숫, 울타리, 응. 누에, 구리. 이렇게요? 아니, 그 번역어만. 제가 이제 옛날 말로 그렇게 읽었으니까 네네네네네. 선생님은 번역으로만. 네네. 숫, 울타리, 누에, 구리. 아니, 그래, 그걸 이제 가락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그렇게요? 네모, 어,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못 읽게. 왜냐하면 응. 처음 본데 숫, 울, 누에, 구리. 무례.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실험할 수 네. 있는데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게. 울과 누에, 구리. 뭐 이렇게는 할 수 있겠네.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죠? 네. 그 토를 달듯이 해가지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어는 어떤 예를 들었나요? 그죠? 우리의 먹거리를 이 부엌이 없으면 못 살죠? 우접, 그죠? 그 다음에 널, 서리, 이게 이제 프로스트, 서리, 버들 이런 예를 들었네요. 버들의 서리의 널의 우접, 접의 이거 경상도에 아직 이런 게 많이 남아 있는데요. 부엌을 부접이라는 말도 남아있나요? 부엌을
부석이라고 하는 지역이 많아요. 부석. 아, 부석이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예, 예. 예, 부석이 요 반시옷이 약하기 때문에 탈락돼가지고 표준어가 된 거고. 근데 가사에도 예, 일부 지역에서는 이게 시옷으로 가가지고 방언이 된 거예요. 네. 부석, 가사에 그죠? 보면 이런 게 있어요. 9부석 불을 떼고 이런 말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예, 진주. 여, 예. 예. 그래서 좋습니다. 그다음에 요는 어떤 예를 들었나? 요, 종, 고염, 봄, 효띠, 삽띠오, 그죠? 이렇게 네 가지를 들었습니다. 샵띠오의 띠오, 조, 욤, 효, 띠오 이렇게. 그래서 낱말 하나하나에 정성을 기울였다. 어떤 낱말을 들어서 설명을 해야 우리 백성들이 처음 나온 문자를 잘 익힐 것인가에 대한 고뇌, 정성 그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보는 건데요. 야는 이제 남샹, 그죠? 약, 다야, 자감 이런 것들을 예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유는 율무이, 그죠? 그 지금도 우리가 좋아하는 먹거리죠. 육, 그죠? 밥주걱, 슈룹, 무산, 주련, 수건. 주련을 한자로 쓰면 기둥주자에다가 그죠? 그 절에 가면 기둥마다 한자 쓰여 있죠. 그걸 이제 주련이라 그건 한자어죠. 근데 이때 수건의 뜻으로서의 주련은 순 우리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전 절에 갈 때마다 너무 화가 나. 그냥 중생들이 모르는 한자로 그냥 기둥마다 덕지덕지 붙여놨어요. 그냥. 대단히 뜻이 아름답고 멋있어요. 좋고. 근데 그래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누가 그걸 읽어요, 도대체? 저 같은 한문 공부한 사람도 그냥 한참 봐야 뭐 제가 실력이 약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한참 봐야 이렇게 이해가 되고. 중생을 위해서 진짜 말씀을 나누고 고뇌를 나누고 그저 지식을 나누라고 부처님께서 하셨는데 말이야. 그냥 어린 한문에 모든 말씀과 지식을 가두었으니 번뇌가 끊이지 않아요. 절에서 말이야. 목탁을 두들겨도 번뇌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주 답답합니다. 저기, 번뇌가 사라지지 않아서 우리 스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권위를 지키는 건가요? 자, 종성자는 자음이니까 역시 낱말이 두 개죠. 그죠? 당나무, 덕, 그죠? 옹기, 근데 군봉, 옛형의 예, 군봉, 올창. 다 친근한 생활어죠. 디귿 얘는 갓. 쓰는 갓이죠. 근데 이거 좀 고쳐야 되는데 제가 이거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홀스 헤어 햇 그러면은 말총으로 만든 그런 건 물론 말총으로도 만들기도 했으니까 뭐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닌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꼭 말총으로만 만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요? 이 갓을. 그래서 코리안 트러디셔널 햇 한국의 전통 모자다. 그렇게 하면서 갓이라고 그대로 불러줘야 돼요. 갓 쉼표 찍고 더 코리안 트러디셔널 햇 이렇게 그죠? 그래야만 이 정확한 번역이 될 것 같아요. 자, 이건 번역을 바꾸겠습니다. 그다음에 쉿 단풍나무 단풍. 이게 사선을 그어서 여러 개 써놓은 거는 실제 이제 그렇게 여러 개 쓰기 요 한자 자체가 한자를 통해서 뜻을 유추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그 당시 용례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 이런 세 가지 뜻 단풍, 단풍나무, 신나무 이 세 가지 뜻을 쓰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지금의 풍자는 어떤 뜻인가요? 중국에서 예민 선생님? 네, 이거 무슨 뜻이죠? 요거 단풍나무 풍자 중국에서는 풍이라는 그 나무에 단풍나무라는 게 없나? 중국에는? 있어요. 그럼 지금 단풍나무 뜻인가? 아니면 다른 뜻인가? 그럼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요 한자가
이거 나무인 것 같아요. 그리고 나무는 나무인데 어떤 나무인가 그 나무 목자에 바람 풍자들 붙어 있는 이거 좀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죠? 우리나라 식물 이름 우리나라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이 태반이야. 그래서 이거 한자도 마찬가지야, 그죠? 이렇게 모르는 한자가 있을 수 있고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네? 발음이요? 발음이 발음 말고 뜻. 뜻이요? 그냥 어떤 나무인가? 그냥 우리나라 단풍나무 가을에 중에 단풍나무 가을에 그냥 빨개진 나뭇잎 빨개지는 그런 나무.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단풍나무라는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지금 잘 누가 말씀해 주셨는데 단풍나무는 가을에 벌긋벌긋 이거 어떻게 설명해야 되지? 불긋불긋 나뭇잎이 불긋불긋 주로 빨간색 나는 그런 그렇게 가을에 그런 빛이 나는 나무를 단풍나무라고 하는데 단풍나무 중에요. 당단풍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아마 당나라에서 왔다 혹시 중국산이다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그런 단풍도 있군요.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섬나무, 그죠? 굽 이렇게 비읍의 예를 들었고 범 내려온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북구청장을 만났어요. 왜 불렀나 그랬더니 이분께서 이 호랑이 대신에 범을 쓰자. 호랑이란 말은 잘못된 말이다. 호랑이의 호는 범호자고 랑은 일이랑자예요. 호랑이를 일이로 격화시켰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우리의 전통말에 범으로 쓰자. 그럼 운동을 같이 벌이자고 제안하신 거예요. 박겸수 우리 강북구청장께서. 그래서 호랑이 연구한 전문가도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제가 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호랑이란 말이 언제부터 쓰였는지 잘 모르겠고 뭐 일부에서는 일본 사람들이 네, 맞아요. 한국의 범을 내려깎기 위해서 그 일이랑 잘 붙여가지고 이런 말 만들었다 그런 설도 있고 그런데 이건 문헌 조사를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일제 강점기 전에 쓰였는지 아무튼 우리의 전통 말은 범이에요, 범. 호랑이가 아니고 호랑이 한자어고 그다음에 소임, 샘 예를 들었고 그죠? 자스 그죠? 쉬운 예, 모스 연못 그다음에 니을 마지막 얘가 받침 니을이에요. 반설음. 그래서 달과 별이 나온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낱말이 왜 별인가 달인가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렇게 자연, 날씨, 시간에 관한 이렇게 주제별로 제가 분류해 봤어요. 처음으로 동물, 그죠? 그다음에 식물, 열매, 사람, 몸, 사물, 행위, 농사, 먹거리. 물론 먹거리에서 엿은 용자리 나오는 게 아니죠. 아무튼 그 전체 생활 도구, 건축, 별, 다리, 그죠? 담, 뭐, 울, 기둥까지 이렇게 주제별로 분류를 해봤고요. 그리고 이건 용자리는 아니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방식으로 분류를 해봤는데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이름절 낱말이 반이 넘어요. 55.3%예요. 우리 말에서 토박이 말에서 중요한 것들은 이름절이 많아 실제로 그죠? 뭐 몸, 뭐 이런 발, 배, 머리를 뜻한 박, 뭐 이런 거, 코, 입, 눈 다 이름절이죠. 그래서 이름절이 이렇게 많고 이름절 많이 쓴 이유는 실제 많이 써서 그런 것도 있고 어때요? 중요하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모든 백성이 두루두루 즐겨 쓰면서 아끼는 그런 낱말들이에요. 아낀다는 말은 좀 그렇죠. 이게 다 아낀 대사는 아니니까. 근데 이음절어가 이렇게 그 94개 용자리 낱말 중에서 44.7%예요. 이음절. 삼음절은 아예 없어.
그 당시에 사문절 낱말이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뭐 무지개처럼 무지개. 근데 이렇게 일부러 사문절을 안 쓴 이유는 좀 더 쉽게 낱말 쓰기를 우리 백성들이 하게끔 하려고 배려한 게 아닌가. 그죠? 그래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런 가치를 널리 알리려고 124개의 낱말을 이렇게 따다가 보름달 만든 거죠. 또 별도 만들고. 멋있죠? 그래서 이 하늘의 뜻을 담은 이 문자 쓰는 백성, 그죠? 별처럼 빛나라. 그런 의미를 담은 게 아닌가. 그런 추론을 해보는 겁니다. 자, 또, 그래서 제가 또 옛 글꼴과 현대 글꼴 비교를 해봤어요. 이렇게 유사도를 따져봤어. 유사도를 따져봤더니 현대말과 똑같은 꼴, 일단 요 점은 이제 짧은 흙과 같다고 본 거예요. 그죠? 27%가 현대말 거의 같아. 누에, 범, 모, 감, 콩, 파. 그죠? 벼, 피, 키, 뭐, 별, 달, 똑같죠. 담, 쉴, 활,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머지 요거, 낫 같은 경우는 지금은 시옷 받침이지만 옛날 디귿 받침. 요런 차이, 약간의 차이. 이런 걸 거의 같은 말이라고 했어요. 물, 옛날에 우고 지금은 우고. 그죠? 이게 무려 35%. 그 다음에 비슷한 꼴. 두꺼비는 비슷하잖아요. 그죠? 배암, 뱀. 그 다음에 뭐 그런 게 25개, 20%고 아주 다른 꼴이거나 지금 안 쓰는 낱말은 뭐 납은 뭐 이렇게 다시 예외로 할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이렇게 21개, 18%에 결국 82%가 지금 쓰는 말이에요. 최소 82%가. 그죠? 거기 자, 있잖아요. 혀, 당김 있잖아요. 예. 그거는 나무를 켜다 이렇게 톱으로 이렇게 할 때 쓰지 않나요? 쌍이읒 여 혀다가 켜다로 바뀌어서 그런 뜻 전이가 된 거죠. 그죠? 근데 네. 당긴다는 게 켜다라는 뜻도 있는 거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그런 뜻이 있어요. 있는데 다만 이제 기본 뜻은 당긴다는 뜻이다. 그게. 예? 그리고 옛날 박을 탈려면 어떻게 했어요? 그죠? 켜려면 이렇게 당겨야 되는 거죠. 톱 같은 거를 그죠? 당겼다 밀었다 이렇게. 그리고 당기다 켜다. 새우란 말을 경상도 일부에서 셉이라는 말 아직도 쓰고 있는 지역이 많아요. 아하. 네. 그렇다면 이 분류를 방언을 포함해서까지 다시 분류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죠? 삽이란 말이 방언에 있다면 지금 쓰고 있는 말로 봐야 되는 거죠. 네, 우리가 경남에서는 이 셉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렇구나. 그리고 이 경상도가 옛말에 보고네. 예, 오케라는 말은 우리 어릴 때도 썼어요. 비 온다 오케거더라. 아하. 벼를 널어놨을 때 빨리 가서 걷는 거예요. 이게 오케거더라고 했어요. 그렇구나. 오케가 빨리의 뜻이에요? 아니요. 벼나 보리 있잖아요. 찢지 않은 벼. 예, 아직 곡식을 이렇게 널어놨을 때 비 오면 빨리 가서 오케거더라고 했거든요. 아, 예. 지금도 쓰겠네 뭐 그런 거 그죠? 어른들은, 노인들은 쓰지요. 근데 요새는 아예 그렇게 널지를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말을 쓸 일이 거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표준어를 중심으로 뭐 이렇게 분류를 해봤는데 방언을 포함해서 분류를 하면 또 다른 분류 결과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우리 청롱 문관의 선생님께서 아주 재밌는 작품을 만들었어요. 이거 어떻게 좀 중지하고요. 바로 제 보이시나요? 제 배경 보시면
얘 글꼴이 나오고 가운 뜻풀이까지 써놨어요. 그래서 누구나가 쉽게 감상할 수 있도록 이런 한글 최초 낱말이라는 제목으로 대작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이걸 쓰신 문관효 선생님께서 오셨는데요. 이거 문관효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뭐 접속 상황이 안 좋은 것 같고요. 자, 우리 다 같이 손뼉. 예. 그래서 이 작품을 제가 카톡방에 올렸는데 한쪽은 백사계 낱말, 또 한쪽은 세종서문. 세종서문 제가 옷을 입고 왔어요. 여기. 다 보이시나요, 제 옷? 예. 그래서 요거는 이제 세종서문이고, 그래서 요걸 두 개를 합쳐서 아주 대작을 쓰셨고, 그래서 이제 미국의 바이든 여사가 이번에 오신 줄 알았어요. 오시면 이걸 선물하기로 약속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아쉽게도 오시지 않아서 선물을 못 했는데 언젠간 선물을 하게 될 겁니다. 그죠? 그러면 전 세계에 우리 현미자 여러분과 청농 문관효 선생님의 아름다운 한글 붓글씨가 널리 알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날이 빨리 오기를 빌겠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진관사, 원래 바이든 여사가 진관사 들기로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진관사에 기증을 하셨고요. 이게 이 작품이 얼마일까요? 그 두폭 병풍 말입니까? 아까 사진에 예. 보니까. 그렇죠. 예. 예. 두폭 병풍 또는 가리개라고 하죠, 보통은. 그죠? 그렇죠. 예. 이게 후미자 여러분 낱말 124개. 1억 2,400만 원이야. 아, 한 글자당 1,000만 원씩 해가지고. 1,000만 원이니까 12억인가? 12억 4천. 자,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아주 귀중한 작품입니다. 자, 여기까지 질문 좀 해주실까요? 자, 우리 18일 날, 우리 19일 날 여기 졸업여행 겸 우리 흠야여러분 고장 안동을 가기로 했고요. 근데 외국에 사신 분들 너무 죄송하고 약 올리는 것 같아가지고 대신 동영상을 잘 찍어서 공유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그때가 우리 대학원생들이 지금 반이 넘어요. 우리 이 강의 함께하는 대학원생들이 반이 넘는데 그때가 제일 바쁠 때야 사실. 보고서 준비해야 되고. 근데 또 우리 안명학 교수님께서 제자들한테 숙제는 천천히 해도 좋다. 갔다 오너라. 그래가지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진짜 그런 말씀 하셨나요? 우리 안 자발적으로. 자발적으로. 네, 네. 그렇군요. 제가 괜히 또 사실을 왜곡할 뻔했네. 예. 아니 우리 고맙습니다. 학교는 그 전에 종강 다 합니다. 종강은 하죠. 근데 대학원생들은 이제 보고서를 내야 되니까 그 뒤에 나갑니까? 보고서가 네. 뭐 보통 6월 25일까지 좀 내는 거죠. 보통. 그러니까 힘들죠. 뭐. 아니, 보고서를 없애주시면 다 갈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말은 좀 위험한 발언이죠. 그러면은 오늘 정리서 들어가겠습니다. 참. 그래서 이제 가시는 분들은 이렇게 따로 그죠? 어떻게 모이는지 지역마다 이게 가는 방식이 달라서 그 의논을 하도록 하고요. 그럼 되겠죠? 그래도 공개적으로 하실 말씀 있나요? 혹시 졸업 여행에 대해서? 근데 몇 명이 가는지 이런 것들을 정확히 지금 몰라서요. 15명 정도 되고요. 가족 1인 동반을 허용했기 때문에 가족과 같이 가시는 분이 있고 그래서 15명 정도. 그래서 오늘 광흥사 헤르본이 나왔다고 하는 광흥사 그 범정 주지 스님이 또 훈민점 전문가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때 저녁 먹고 특강을 듣기로 했고요. 그래서
광사에서 이걸 광사에서 주무시려면 한 방에 4명씩 자야 돼요. 그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요즘 그 4명, 물론 같은 이제 여성들끼리 뭐 남성들끼리 자는 거니까. 근데 그 바로 옆에 까먹었네. 거기 템플 스테이 하는 그래 명상 암자가 있대요. 거기서 주무시면 2명씩 잘 수 있고, 그래서 그걸 선택을 해야 되는데, 자, 그거는 따로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4명씩 자는 게 좋은가요? 광사에서 4명씩 자는 게 좋은가요? 아니면 그 옆에서 2명씩 자는 게 좋은가요? 그 옆에 절 가서. 자, 아무데나 4명 좋습니다. 아유, 그때, 하긴 그렇죠. 그죠? 4명이 자면은 더 재밌을 것 같고, 드론, 그죠? 좀 많이 잠자는 데는 불편하지만 이야기를 하다가 잘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의견을 나눌 수는 있을 것 같아요. 4명이. 맞아요. 그 장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여행 가서 하루 정도 좀 여럿이 설치면 어때요? 그러면 아유 또 새벽별도 봐야 되고 그죠? 좋습니다. 그럼 이게 저기 좀 4-5명이 자는 걸로 해서 이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별명이 MT 김이에요. 옛날에 대학교 때 별명이 MT 김. MT마다 쫓아다니는 거 아니야. 그래서 대성리만 선생님, 예. 금구당이요. 저는 영천이 씨 이현보 선생님 그 댁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전에 교수님은 무슨 광산김 씨라고 하시지 않으셨나요? 궁구단가가 2개 있어요. 광산김씨 궁구단가 있고. 또 그럼 다른 우리가 데가 갈 있어요. 곳은 광산김 씨 그렇죠. 광산김씨 궁구단가. 그래서 훈민지 해로본을 발견한 사람이 이용준이라는 걸 확실해요. 근데 이용준 선생이 자기 집에서 발견했느냐? 자기 집은 진성희 씨 집안이고, 그죠? 그 다음에 장인댁은 광산김 씨고, 그래서 장인댁에서 발견됐느냐, 자기 집에서 발견됐느냐, 이런 지금 50년 넘게 그 두 집안이 막 서로 논쟁을 벌이고 있어요. 그리고 학자들도 어느 편을 손댈 수 없을 만큼 명확한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2가지 선로다 이렇게. 그리고 양쪽 집안이 다 나올 개연성이 높아요. 그래서 2 집안을 다 같이 방문해요. 이번에 2 집안 모두 방문해서, 그리고 뭐 발견된 것도 중요하지만 그 고택이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자세한 프로그램은 다시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은 선생 가시나요? 가는 걸로 신청을 했는데요. 예. 조금 사정이 생겨가지고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구나. 네, 한번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정확히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지 않으면 후회할 수 있습니다. 가는 날은 몇 시에 가고 오는 거는 몇 시에 와요? 그래서 서울 팀을 기준으로 하면 서울에서 7시에 출발해요. 사당역에서 만약에 버스를 대절할 경우에 7시. 그래서 안동에 12시 도착해서 점심 드시고 답사하고 이렇게 광사를 가는 겁니다. 기본 흐름이. 그다음에 그 다음 일요일은 학술 답사는 안 하고 그냥 그 지역 관광 정도, 그냥 안동댐이라든가 그 정도로 하고 점심 먹고 출발하는 거예요. 기본 일정이. 더 좋은 곳을 가봤으면 좋겠다. 참, 우리 권숙기 반장님께서 그 내방 가서 할머니를 이렇게 만나서, 근데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그죠? 어제 만났는데요. 우리가 단체로 만나 뵙기는 좀 곤란할 것 같아요. 그분의 건강이나 이런 상태가. 그러게요. 예, 어제 참 오랫동안 이야기하고 사진도 찍고 또 가사도 많이 듣고 했는데 우리가 단체로 찾아뵙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그럼 아쉽지만 접도록 하고요. 자, 그럼 정인지서하고 자, 우리 진짜 훈민지 해로본 모든 곳이 중요하지만 우리 또 정인지서가 유달리
중요하죠. 자, 정인지서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제가 이게 시간이 또 많이 가서 중요한 맥락을 그래도 정확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정지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을까요? 이게 저기 화면을 가려가지고 잠깐만요. 됐습니다. 자, 처음만 따라 읽어주세요. 유 천지 자연지성이면 즉 필류 천지 자연 지문이니라. 유 천지 자연지성이면 즉 필요 천지 자연지문이니라.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반드시 천지자연의 문자가 있느니라. 아니, 따라 읽으신 거죠? 자, 이게 첫 구절이에요. 이 첫 구절이 예사롭지 않죠. 그래서 이 천지자연의 이치가 담긴 그 소리가 있다면 당연히 그런 소리를 그대로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있어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근데 지금까지 없었다는 거예요. 비로소 훈민정음에 와서야 이러한 명제에 잘 맞는 그런 문자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문자입니다. 이 문자가 보통 우리가 그냥 문자란 뜻으로만 알고 있는데 옛날 자전을 보면 문이란 뜻도 있어요. 문이라는 것은 그린다는 의미죠. 그죠? 문이는 그리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저는 화가들을 보면 참 너무 그냥 부러워요. 막 그냥 보는 장면을 그대로 막 사진 찍듯이 그리시는 거야. 진짜 이 말소리를 그리듯이 그릴 수 있는 문자야. 훈민정음이. 사물을 그대로 그린 그 상형 문자가 중국 한자죠. 그죠? 근데 그때 그림과 달라. 그러니까 이 한자의 그 그림이라는 맥락은 있는 그대로 그냥 보이는 현상만은 그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무늬로서의 문자는 이 속살까지, 이치까지, 원리까지도 그대로 담기는 천지자연 이치가 소리에 담겨 있는 그 이치까지 그대로 그리는 그런 무늬와 같은 문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제자에서 그걸 증명했잖아요. 천지자연의 소리가 있으면 문자가 있는데 그 천지자연의 이치는 무엇인가? 바로 삼태극, 음양, 오행, 이치다. 그것이 하늘의 뜻이고 그 하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의 세상 뭐 이런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자가 나온 거죠. 그런 맥락. 이 한 문장 안에 이 훈민정 창제 동기, 목적, 가치, 원리 이 모든 게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고인 인성제자, 이 고인 옛날 사람이 이때 옛날 사람은 뭐 어떤 문자를 만든 성인일 수도 있고 물론 훌륭한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고 그죠? 아무튼 이 옛날 사람들이 인성 소리를 바탕으로 그죠? 소리를 바탕으로 해서 제자 글자를 만들어서 이 만물 지정 통하도록 그런 문자 만든 거죠. 그죠? 그런데 거기에 실렸다. 삼재지도가 실려 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불능역 바꿀력자 그죠? 능히 글자를 바꿀 수 없었다. 옛날 성인들께서 진짜 이 천지만물의 뜻을 담아서 문자를 만들었어요. 그 문자 신성할까 신성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신성하죠. 하늘의 뜻대로 만든 거니까. 그래서 함부로 그 문자를 훼손하거나 그걸 바꾸거나 그럴 수 없었어요. 그래서 쭉 내려왔어. 근데 그 다음 얘기가 어떤 얘기일까요? 결국은 그렇게 문자를 만들었는데 알고 보니 만물 규정 안 돼. 통 안 돼. 불통. 만물 규정 불통. 그런 삼재지도 실려 있지 않아. 그래서 이제 비로소 내가 세종이 만물 규정 통하는
삼재지도 담기는 그런 문자를 만들어 놓으라. 만백姓이 문자 편안하게 쓰도록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그러나 사방의 풍토가 구별되고 말소리 기운 또한 다르다. 그래서 이 이제 그런 문자 이치와 그다음에 이제 그 문자가 이 자연의 풍토라든가 그죠? 지역적 특성을 담아야 되는데 그 한자가 우리 거를 담을 수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언어 모순을 이제 함께 또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우리 문화, 역사, 풍토에 맞는 그런 문자를 만들어 써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외국 지어는 유기성이 무기자니라. 중국 이외의 다른 나라 말은 이제 그 말에 맞는 글자가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중국 지자, 그죠? 중국의 글자를 빌려서 소통하도록 쓰고 있었다. 쓰고 있다. 쓰고 있었다가 아니죠. 쓰고 있는 거죠. 그죠? 쓰고 있다. 그런데 이 언어 모순을 이렇게 진짜 기가 막힌 비유를 들 수 있나 싶을 정도로 그죠? 여기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우는 것 같으니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끼운다. 둥근 구멍이 뭘까요? 우리말이겠죠. 그죠? 모난 자루는 한자고. 그래서 이 둥근 구멍과 같은 우리말을 적는 문자로 한자를 빌려 쓰다 보니 마치 모난 자루를 둥근 구멍에 네모난 자루를 꽂는다. 설령 끼운다 하더라도 대단히 어거지스럽겠죠. 그죠? 그러니 어찌 소통하는데 막힘이 없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예자가 도끼자로 예자, 뚫을 조자. 그죠? 그래서 이 예조지서 요거는 이제 일종의 원한 자를 둥근을 끼운다는 그런 식의 어떤 의미 나타내는 일종의 중국의 고사성어, 중국의 고사성어라기보다 관용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중국 지자, 중국을 주목해 보세요. 우리 훈민자 해례본에 중국이라는 낱말이 몇 번 나오나요? 2번 나오죠. 그죠? 세종서문에도 나오고 여기 나오고. 중화의 문자. 황제가 사는 나라. 그래서 이 중국 지자, 중국 글자를 빌려서 쓴다는 걸 여기서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도 이 한자를 섞어 쓰는 사람들은 이 한자는 동의적이 만들었고 우리 문자다. 그래서 국어기본법에서 이 한자를 외국 문자로 정하는 것 헌법 위반이다 그래가지고 몇 년 전에 위헌 소송도 걸고 막 그랬어요. 근데 해례본의 이런 말을 통해서 보면 어쨌거나 한자는 빌려왔다. 이런 걸 명확히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동의족이 만들었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때 동의족이 우리나라만 뜻하는 게 아니고 그죠? 만약에 만들었다면 잘못 만든 거죠. 왜냐하면 중국말과 우리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말처럼 조사와 어미가 발달되어 있는 초성, 중성, 종성이 발달되어 있는 이런 대단히 첨가적 특성이 강한 이런 말을 쓰던 동이족이 왜 그런 특성과 전혀 어긋나는 그죠? 오히려 중국 말과 더 잘 맞는 그런 한자를 만들었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여기 중요한 것은 이 요자가 평상 거입 거성이죠, 그죠? 그래서 거성 권점이 붙으면 필요하다는 의미보다는 중요하다 그런 뜻이 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을 이렇게 번역한 겁니다. 다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죠? 중요한 것은 모두 각각 놓인 곳에 따라 자연스럽게 할 것이지 불가 강지 사동이 아니라 그죠? 강제로 사동 갖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한자 사용의 모순을 설명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서 또 오동방 예약 문장이니 모의 화하나 우리 동방의 예약과 문장이 중국과 화하 이게
지금의 중화의 뜻이죠, 그죠? 그래서 중화라고 번역을 했고, 그래서 이제 중화라면 또 모르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냥 중국이라고 병기를 해봤습니다. 그 예약과 문장이 중화와 같아 견줄만 하다. 근데 견줄 수 없는. 예. 우리 문자는 견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문자가 없으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말은 중국말과 같지 않다. 그래서 이 방언 이어가 이쪽에 이제 그 방언도 지역말, 그다음에 이어도 속된 지역말 그런 뜻인데 결국은 방언 이어가 이 중국말과 대비시켜 봤을 때 그죠? 우리말은 중국말 변방의 방언이고 이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어떤 인식을 반영한 말이지만 뭐 그런 뜻을 담아서 번역할 필요는 없으니까 그냥 여기서 그냥 우리말은 중국말과 같지 않다 이렇게 그냥 번역을 한 거고요. 그래서 한문으로 된 글을 학서자 환기 지치 지난효요 치욕자 병기 곡절지 난통이니라. 학서자, 이 학서자가 뭘까요? 이때 서는 당연히 한문으로 된 책 글이죠, 그죠? 그래서 학서자를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 뜻을 깨닫기가 어려움을 걱정하고 치욕자, 치욕자, 이 범죄 사건을 다루는 관리들은 곡절, 지난통, 치욕자, 병기, 곡절, 곡절이란 게 뭘까요? 곡절, 자세한 사정 또는 맥락 그런 거죠. 맥락이라는 말이 이 당시에 쓰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세종당이 곡절이라는 말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죠. 그죠? 어떤 사건이든 현상이든 곡절을 알아야 된다. 곡절을 자세히 파악하고 사용을 시키든 말든 뭐 그런 얘기도 하고 있고 아무튼 이 곡절이 맥락을 잘 파악해라. 그런 얘기인데 여기서는 그냥 자세한 사정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죠? 파기가 어려움을 근심했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여기 우리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그죠? 학서자와 치욕자를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용적인 치욕자, 이건 실용 분야죠. 실용 분야. 한자 모르는 백성들과 아는 그런 관리들과의 어떤 소통의 어려움 이런 것들 그것만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학서자라는 한문으로 된 글을 배우는 이런 학문의 세계까지 얘기했다는 거에서 우리가 얘기했다는 걸 주목해야 돼요. 그래서 한문에 능통한 사람조차도 뜻을 알기 어려운 겁니다. 자, 우리 전영순 선생님, 옛날 양반들이 몇 년을 배워야 사서삼경을 마음껏 자유롭게 읽고 그런 문장을 쓸 수 있었나요? 몇 년?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한 걸로 알고 있어서 최소 몇 년? 최소 최소 10년, 5년. 10년, 5년, 네. 10년. 네. 자, 우리 장종옥 선생님은? 잘은 모르겠지만 그냥 보다는 20년 걸리지 않았을까요? 20년. 대략 비슷하게 맞추셨어요. 그래요? 그걸 알 수 있는 통계가 있어요. 조선시대 과거 급제 평균 나이가 몇 살일까요? 과거 급제 평균 나이. 과거라는 게 한문 시험이잖아요. 한문으로 된 책을 통째로 외워서 그걸 강독하고 풀이하고 거기에 줄여서 시를 쓰고 논술하고 이게 과거 시험이에요. 사서삼결 완전히 외우지 않으면 과거 시험 자체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과거 급제 40대. 평균 나이가 몇 살이죠? 40대. 비슷하게 맞추셨는데 35살이에요. 35세. 평균이 그러니까 결국 뭐 45살, 뭐 50세 때 급제한 사람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7살 평균 7살 때부터 한문을 배워요. 하늘 천따지 가마솥대 누룽지. 그래서 20년을 배워야 그때서야 이제 물리가 통해서 사서 삼경을 자유롭게 읽고 그런 문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극소수의 양반만이. 그죠? 과거에 볼 수 있는 그 양반
이 정확한 통계는 내가 잊어먹었는데 1%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러니까 그때 20년 배웠다고 해서 그럼 뭐 또 자유로운가요? 그것도 아니야. 막 계속 한문을 공부해야 되고 그죠? 뭐 또 막힐 때가 생기고 막 그런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훈민정음으로 이 문자를 우리가 사용하면 그런 한문 책을 더 잘 배울 수 있고 또 더 많은 그런 이해를 하고 뭐 그런 뭐 이런 충분히 풀어낼 수 있고 더 이거를 증명해 보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태계 이황 선생이야. 태계 이황 선생이 되게 업문을 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어딘가에 이렇게 써놨는데 자기가 업문을 잘했기 때문에 이 논어 같은 걸 더 잘 풀어낼 수 있었다. 중국 사람들보다. 그런 맥락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태계 선생이 도산 12곡을 한글로 쓰셨습니다. 그러게요. 이 도산 15곡이 태계 이황 선생이 한글을 잘했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런 작품을 쓸 정도면 대단한 작품. 그래서 저는 허균이 홍길동을 지었다는 걸 한글 홍길동을 지었다는 걸 저는 부정해요. 허균이 쓴 거는 한문 홍길동전이에요. 한글 홍길동전을 허균이 쓰지 않았다는 증거가 명백해요. 왜냐하면 그 정도 작품을 쓰려면 진짜 수십 편의 습작이 나와야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 한글 홍길동전 그 정말 대작이죠. 대작. 엄청난 작품이에요. 그런 게 나오려면 도산 12곡 같은 시조가 최소 100편은 나와야 돼. 100편은. 최소. 이거 산문이죠. 산문. 또 시조로 다르잖아요. 물론 서균이 역적죄로 죽었기 때문에 많은 문헌이 불탔어요. 그렇다 하더라도 한글로 쓴 기록을 남겼다는 기록이 없고 중국에서 나온 시집에 중국 한시에 한글 토를 단 것만 남아있어요. 딱 한 편. 그래서 허균이 쓴 한문 홍길동전을 누군가가 한글로 번역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그건 제 주장이 아니라 뭐 이윤석 교수라든가 여러 사람이 주장했는데 그 주장이 맞다고 저는 지지하는 거죠. 그죠? 교수님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허난설원이 허균의 누나죠? 그분이 가사를 규원가를 한글로 썼어요. 봉선화가라는 가사도 한글로 썼습니다. 그래서 허균이 한글 소설을 쓰지 않았다는 생각은 조금 위험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한글 잘했던 집안이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그죠? 맞는 네. 것 같고. 글쎄, 그래도 이거는 나중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또 지금 이제 그런 맥락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 신라의 설총이 이두를 처음 만들어서 관청과 민간에서 지금도 쓰고 있으나 그다음에 이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두. 한자를 만든 이두로서 우리말을 적으려고 애를 쓴 거죠. 그런데 적을 수 없었다. 제대로. 적을 수 있었지. 근데 그건 오히려 더 불편함이 많고 뭐 그랬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일단 요거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고요. 일단 전체 흐름만 얼른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한자를 빌려 쓰는 것이어서 매끄럽지 못하고 막혀서 답답하다. 한자의 음과 훈을 빌려서 만든 이두. 뭔가 더 한자보다 더 나은 문자 이련이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더 답답하고 그렇다는 이해예요. 왜냐하면 훈과 음을 빌려오는데 기준이 막 사람마다 달라. 표준을 정할 수가 없어요. 오죽하면 이런 말 썼겠어요. 혹삽, 혹질. 난삽하다. 물론 제가 여기다 난삽하다라고 번역 안 했지만 난삽하다, 어지럽다. 그런 아주 악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두를 사용하는 것은 몹시 속되고 근거가 일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 언어 사용에서는 그 만분의 1도 소통하지 못한다. 오히려 한문 쓰는 것보다 못하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향찰 이두가 언제 사라집니까? 고려 시대로 오면서 사라져버려. 안 쓰게 돼요. 뭐 일부 쓰긴 했지만 죄송합니다. 사라진 건 아니고 이 양반들 주류 어떤 문서에서 사라져가요. 그냥 중이라든가 행정문서만 쓰고
이런 모순 때문에. 근데 중인 이런 행정문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런 하층민의 말을 적어야 되거든요. 하층민이 뭐 낫으로 뭐 풀을 비웠다. 낫으로 풀을 비웠다. 낫으로 의로 풀을 베었다, 얻다 이런 거를 어쩌다 있는 그대로 적다 보니까 그냥 어거지로 그냥 비슷하게 적는 거죠. 그죠? 그래가지고 행정문서로서 이두는 조선 말까지 가는 겁니다. 이것도 참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죠. 훈민정음이 그 이두의 모순을 해결하면서 이 훈민정음이 나왔는데 훈민정음을 안 써. 그 불편을 이두로 그대로 써. 참 조선의 나라가 대단하죠. 그래서 훈민정 반포 이후에 조선의 공식 문자는 3가지입니다. 한문 제1, 그다음에 한글 제2, 이두 제3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것이 실제는 조선 말까지 가는 거죠. 자, 이러한 모순 때문에 그런 모순을 인지한 세종대왕께서 개년 겨울에 우리 임께서 정음 28자로 창제하여 간략하게 예를 들어 보여주시며 그 이름을 훈민정, 그러니까 한문의 모순, 이두의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문자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서 쉽게 설명을 한 다음에 이것이 백성을 가르치는 지식과 정보를 나누는 그런 바른 소리 문자다라고 하셨다. 그 문자는 어떤가? 상형 원리로 만들어, 자, 상형이 자방고전하되 인성이 음칠협존이라. 요거 잘 보세요. 이걸 오해하고 막 그냥 어거지로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아주 훈민정음의 가치, 해례문의 가치를 한없이 떨어뜨리고 무시하고 말이야. 그죠? 마치 표절 모방식을 몰아가고 상형이 자방고전, 상형 원리로 만들었는데 맞죠? 그죠? 글자가 이 방자를 모방이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물론 저도 뭐 젊었을 때 그렇게 번역을 했고 그랬어요. 근데 최초 번역이 모방이라고 했어. 홍기문 선생님이. 이 방자를 모방이라고 하는 바람에 마치 모방한 문자, 표절한 문자가 돼버린다. 근데 방자는 닮았다는 뜻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고전, 고자 붙었어요. 얘 전서체를 닮았다는 겁니다. 닮았지만 질적으로 다른 게 있어. 그게 뭐냐면 말소리에 따라 만들었어. 옛날에 전서체는 말소리에 따라 만들지 않았어요. 모양만 뭐 비슷하게 있을 수 있어요. 말소리에 따라 만들고 보니 글자는 음률의 7가락. 여기 보시면 궁음, 궁상각지후, 변상변치 이런 칠음계를 딱 닮은 그런 음표 같은 문자가 되었다. 그래서 옛 전서체를 담긴 했는데 질적으로 내용면에서 완전히 다른 문자가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 전서체를 닮았다는 게 2가지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죠? 하나는 양반들이 하도 막 반대할 것 같으니까 이거 내가 어지 만든 거 아니야? 옛날에 죄송합니다. 이렇게 갑자기 반말투로 어휘를 만든 게 아니라 옛 성인들의 뜻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질적 다른 거를 만들었을 뿐이더라고. 이제 설득 논리로 보는 하나의 관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닮았어요, 실제로. 닮았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이런 거죠.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중개 한자가 하나의 서체로 정립이 되는 게 소전체라는 건데요. 그죠? 그러면 옛 전서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전 이전을 얘기하는 거죠. 고자가 붙었으니까. 그래가지고 많은 또 후민정 책에서는 이 소전체를 모방했다라고 막 써놓아요. 그래서 아니 소전체를 모방했다면 자방 소전체라고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 왜 거기다 고자를 붙입니까? 고자를 붙인 이유는 이 중국 한자의 기준이 소전체니까 그 서체에 그 정립이 된 게 그 이전에 뭐 근문이나 각골문이나 초대 상형 문자 물론 이때 각골문이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각골문에 준하는 그런 상형 문자는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옛날 이런 문자를 닮았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거를 간단하게 보면 이런 겁니다. 그죠? 자, 이렇게 옛날에 한대동 선생이 이제 주장을 제가 지지하는 건데요. 이 개라는 상형문자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런 개라는 상형문자를 만들어서 여기 소리가 담겼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문자 고대 한자 제자 원리 실체가 있고 소리가 있고 모습과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실제 모습을 그려놓고 소리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걸 착각일 수 있어요. 소리 문자 소리는 아니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겁니다. 고대 성인들이. 그래서 이제 이러면서 만약에 이래가지고 그럼 이런 문자 개가 있어요. 개가 2마리 있죠. 그럼 획을 더하는 거죠. 뭐 획을 더하든 뭐 겹치든지. 그러니까 뭔가 획을 더하고 겹치고 확장하고 뻗어나가는 거. 이거는 이 고대 문자를 만드는 원리나 지금 저기 훈민정 문자가 기본은 같은 거 아니야 결국은. 그죠? 기본자를 만들어서 이렇게 확장 변형해 나가는. 그래서 만약에 나중에 이제 이게 막 발달하게 되면 이게 획을 어떻게 긋느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진다는 그런 이제 논리까지 나가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닮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또 모방했다. 모방이라고 그냥 번역하고 그걸 대천재를 깐 다음에 그런데 뭘 모방해서 찾는가 막 파스파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 뭐 티베트 문자. 보시다시피 닮지도 않았죠, 그죠? 닮지도 않았고요. 이 닮지 않은 걸 왜 모방했다 하느냐라고 했더니 원리를 모방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파스파 문자에 자음과 모음이 있고 이런 거를 또 그걸 그래서 파스파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를 모방했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초등학생이 봐도 모방이 아니거든요, 그죠? 차원이 다르잖아요. 한글은 점과 직선만으로 이루어졌죠, 동그라미로. 근데 파스파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는 이 곡선 위잖아요. 초등학생도 금방 모방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반박하니까 거기는 재반박으로 그래 모양을 모방했다는 게 아니라 파스파 문자, 산스크리트 문자 다 자음 모음 분리된 거죠. 그런 걸 모방한 거야라고 이제 또 제2의 논리를 펴는 겁니다. 그것도 잘못됐어요. 근데 그런 걸 참고했겠죠. 그걸 부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자음과 모음이 분절된다라는 것, 초성, 중성, 종성이 분절된다라는 것, 이런 지식을 세종대왕이 파스파 문자에서 가져왔습니까? 아니면은 산스크리트 문자에서 가져왔습니까? 아니면 우리 조상들이 신라시대 때 향차를 만들면서 이들을 만들면서 이 초성, 중성, 종성을 그걸 적으려고 노력을 해요. 자음, 모음 분리돼 우리 쪼개질 수 있는 거를 적으려고 노력을 하잖아. 그래서 밤에 야자 그러면 야자를 쓰고 밤에 미음자를 적기 위해서 소리음자를 갖다 붙이고 말이야. 그래서 자음, 모음, 초성, 중성, 종성에 대한 그런 정확한 분석력, 그런 인식 능력,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 이거는 이미 신라시대부터 우리가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럼 파스파 문자가 신라시대 이제 나왔습니까? 그래서 이런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써가지고 그죠? 이 훈민정 해례본의 어떤 훈민정 정신, 가치, 의미를 너무 왜곡하거나 그런 거는 물론 제가 참고한 걸 참고하지 않았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 당연히 세종대왕 당시에 지금 쓰는 모든 문자 나와 있었어요. 진짜 책벌레, 석학, 그죠? 이 최고의 학자께서 산스크리트 문자, 파스파 문자 뭐 그런 거 연구 안 했겠습니까? 다 참고했겠죠, 그죠? 근데 그 참고하고 연구해 보니 문자로서 이런 쉬운 문자가 되기는 어렵다. 만백성의 문자가 되기 어렵겠다. 그런 식의 문자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차원을 달리해가지고 점과 직선, 동그라미만으로 그 기하학적인 문자를 만든 겁니다. 수학 문자. 세종은 수학자였어요. 수학을 너무 좋아했어. 수학의 중요성을 알았고. 그래서 수학자 2명을 명나라 베이징으로 유학까지 보내요. 수학 중요하다. 유학 가서 배워오라고 유학까지 보내면서 수학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정인지가 수학 선생이에요. 정인지를 통해서 수학을 배워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수학이 학문제에 반영돼 있고 그런 거죠. 예, 이제 흐름만 보겠습니다. 제가 너무 흥분했죠? 자, 가림토 문자 모방설도 이것도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 가림토 문자를 모방했다.
여기 38자입니다. 잘 보세요. 자, 제가 보여드리고 있죠. 그죠? 보시면 28자 그냥 거의 그대로 들어있는 거나 들어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죠? 28자가. 그러면 이 소리값이 같다는 겁니다. 소리값. 뭐 완전히 같지 않더라도 비슷한 거죠. 이게 아면 아야. 이게 당무시대 때 만들었대요. 당무시대 때 아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 아라는 문자로 적었어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이를테면 엄마, 엄마, 마, 미음, 이거 이렇게 적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럼 당무시대 때 이런 음운체계가 있었고 그런 음운 소리값을 적는 이런 문자가 있었고 이거를 세종당이 받고 세종당께서 이거를 모방이 아니에요. 이게 있었다면 이거 표절입니다. 모방이 아니라 확대 발전이에요. 나쁘게 하면 표절이야. 그죠? 이걸 변형시킨 거예요. 모방이라는 말 쓰면 안 돼요. 이게 있다는 걸 인정한다고 하면. 인정했다 하더라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모방이에요. 왜 여기 그대로 있는 거 이 중에서 28을 뽑아서 쓴 건데요. 변형, 확대, 축소 그런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방설도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려면 이 후미자 헤라본 같은 그런 지적 체계, 음운학, 음성학 그런 수준이 당군시대 때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가림토 문자를 믿고 싶어요. 진짜. 단군시대 때. 그때 이런 문자가 있었다면 얼마나 참 이 대한결의 배달결의 자부심이 크겠어요. 그죠? 믿고 싶어. 근데 믿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설령 있는데 수많은 전쟁과 그죠? 우리가 중국의 속국으로 살면서 그래서 뭐 정치적으로 살았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얼마나 많은 전쟁을 겪었어요. 얼마나 많은 책이 날아갔습니까? 근데 그거는 반증이 안 돼요. 왜냐하면 당시시대 때 이런 소리 문자가 있었다면 절대 살아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고조선이 진짜 깡그리 망하고 모두가 노예로 잡혀가고 그죠? 중국의 속국이 돼가지고 수백 년 동안 지배를 받고 그런다 하더라도 사라질 수가 없는 겁니다. 너무나 탁월한 문자이기 때문에 이 한자에 비해서.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 중국이 자전거를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단군께서 진짜 진짜 날아다니는 승용차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어요, 그죠? 근데 남아있는 증거가 실질상 없어요. 없다고 했더니 또 많은 분들이 야 무슨 돌에 새겨져 있다, 칼에 새겨져 있다 막 얘기하는데 그 정도 예는 갖고는 그게 반증이 될 수 없는 거죠. 최소한 돌에 가나다 정도 있어야죠, 그죠? 가나다라 정도 이를테면 그냥 저기 최소한 10글자 남아 있어요. 그래도 최소한 10글자는 훈민정 같은 문자, 이런 문자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개연수라는 분이 이제 19세기 때, 죄송합니다. 19세기가 아니고 1900, 몇 년이죠? 일제강점기 때인가요? 그때 이제 고려 때 지은 책을 보고 환단고기를 이제 재구성해서 만들죠, 그죠? 그런 과정에서 고려시대 때 있는 당군세계에 이런 가림토가 실려 있다라고 이제 한 건데, 근데 그 고려시대 책이 안 남아 있어요. 남아 있다면 또 그나마 그 입증이 되는 거죠. 저도 그게 발견됐으면 좋겠어요. 고려시대 때 있었다는 단군 세계가. 그러면 거기 만약에 가림토 문자가 있었다면 그건 이제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막 진짜 제가 아주 부끄럽게 반성해야 되는데 근데 그게 아직 발견이 안 돼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일부 또 분들은 세조가 단군에 관한 책들을 수입해서 불살라요. 그게 사실이에요. 세종실록에 실려 있어. 그래서 단군에 관한 많은 책이 불살라고 없어 있어요. 저도 그걸 인정합니다. 그죠? 근데 없었다 하더라도 그건 그 단군에 관한 기록과 이 가림토에 관한 건 다른 문제입니다. 그죠? 설령 그렇게 해서 당문세기가 불타 없었다 하더라도 어딘간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당문세기만이 아니고 이 문자 실제 사용한 사례가 남아있어야 되는 거죠. 실제 사용한 사례가. 칼이든 돌이든 그런 식으로. 그래서
좀 토론하면 좋은데 이게 토론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일단 제가 일방적인 주장을 폈고요. 이게 또 선생의 또 독점 권력이죠, 그죠? 혹시 또 반론하고 싶으시거나 그런 거는 카톡방에서 공유하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되겠죠? 예, 그러면 일단 전체 맥을 봐야 되니까 일단 이걸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요. 그래서 천지 삼재와 음양균의 신묘함을 두루 갖추지 않은 것이 없다. 이 훈민정음의 또 우수한 가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오른쪽 것도 우리 청동 문관여 선생님이 만드신 건데요. 그래서 여기 나란말씀이 세종 서문으로 하늘의 아래아 점을 만드시고 28자로 사람인을 만드시고 이 제가 번역한 거를 이렇게 땅의 모양을 만들어서 삼재 이런 작품을 만드셨어요. 삼태극. 네. 자, 그래서 28자로서 28자 이 전환무궁, 이 전환무궁이란 말이 이 한글의 핵심 가치를 원리를 드러내주고 있죠, 그죠? 아주 적은 문자로 합성을 통해서 뭐 거의 무한대에 가까운 그런 문자들을 막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걸 전환무궁이라고 했고요. 간이어 정의 또 이게 번역이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막 그냥 번역서마다 막 좀 어렵게 돼 있는데 제가 정확히 번역을 했어요. 간이어가 간결하면서도 요점을 잘 드러낸다 그런 얘기죠. 간결하지만 간결하다고 해서 뭔가 핵심이 날아갈 수 있죠. 간결하면. 그게 아니라 간결한데 아주 요점을 잘 드러낸다. 그런 정의통, 정밀한 뜻을 담으면서도 정밀한 뜻을 담아서 산만해질 수 있어. 복잡해질 수 있어. 그러면 통하기가 어려운 거죠. 근데 아주 자세한 뜻을 담으면서도 아주 이 소통하기 편하다. 뭐 그런 얘기를 그야말로 그 전환무궁, 간이어, 정의통이라는 세 가지 28자의 그런 우수성, 핵심 그런 원리, 가치 이런 것들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슬기로운 사람은 하루아침에 다 하게 되네. 그죠? 지자, 부정조 이회요. 마치려 했죠. 그죠? 아침이 다가기, 하루아침이 다가기도 전에 그러면은 이게 몇 시간쯤 될까요? 이게 하루아침이 다가기도 전에. 이게 이제 지금 시간을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죠, 사실은. 그죠? 근데 하루아침이라고 하면 한나절, 반나절 뭐 그래가지고 반나절 정도 되는 게 아닌가. 그 두세 시간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리고 우자, 협순, 순, 열흘 순자죠. 그죠? 미칠이 없죠. 열흘이 다 가기 전에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열흘 안에 학 배울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 외국인 대학생을 기준으로 24분 안에 자기 이름을 쓰게 하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근데 물론 이제 그거는 제가 개발한 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그런 표가 없으면 이제 아무래도 뭐 두세 시간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미국의 김석현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은 이제 미국 주립대학에서 10년 동안 실험을 했대요. 미국 대학생을 중심으로 해서 물론 그것도 파워포인트를 준비해서 가르치고 쓰게 하는데 1시간 걸렸다.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해례문에 나오는 이 내용을 또 이렇게 입증하는 외국인들도 많고 이 관련된 동영상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시 해서면 훈민정음으로 한문글을 해석하면 이즈기의라 그 뜻을 알 수 있고 한문글 해석하면 그래서 아까 우리가 학서자 얘기했듯이 역시 양반들을 염두에 둔 그래서 이 훈민정음이 한문을 없애고 쓰자는 건 아니겠죠, 그죠? 그렇지만 한문에 준하는 한문보다 더 뛰어난 학문적 기능을 갖고 있다. 그거에 대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또 실용적인 면 또 나왔네요. 이시청성 훈민정음으로 소송 사건을 다루면 가히 득기정이라 그죠? 정, 속사정, 자세한 뜻, 자세한 마음 이런 것들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글자의 운으로는 맑고 흐린 소리를 구별할 수 있고 노랫가락으로는 음률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다. 마치 음표와 같은 문자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글을 쓰는데 글자가 갖추어지지 않은 바가 없으며 어디서든 뜻을 두루 통하지 못하는 바가 없다. 그래서 이렇게 앞에서 얘기한 그런 한글의 어떤 기능적 우수성을 또 다시 한번 정리해서 강조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주 아주 비록 바람 소리, 구름의 울음소리, 닭 소리, 개 짖는 소리라도 모두 적을 수 있다. 물론 들리는 소리겠죠, 그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임금께서 상세한 풀이를 더하여 모든 사람을 깨우치도록 명하셨다. 지금까지 얘기한 그런 가치, 기능의 우수성 이런 것들을 백성들이 두루두루 배워서 이 문자를 쓰도록 배울 수 있도록 책을 만들어라. 명하셨다. 언제 명했을까요? 채말리 반대 상소 직후에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8명이 세종의 뜻을 받들어서 풀이와 보기를 이어서 간략하게 서술하였다. 여기 그죠? 해와 레가 여기 나오죠. 해급레. 그래서 해를 말. 물론 이제 거기 중간에 저기 제목으로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8명 말고 인물들을 쭉 실어놨는데요. 제가 파워포인트 제가 공개했죠. 세종, 공개 안 했나요? 하겠습니다. 정인지, 최양, 박팽년, 신숙주. 제가 서울시 도서관 앞에 이거 전시한 적이 있어요. 그 그림입니다. 이걸 전시하고 싶으신 분은 저랑 협의해서 전시할 수 있습니다. 좀 돈이 들겠죠? 성산문, 이계, 이설로, 강희안 이런 분들이 참여해서 했고 실록에 여기 해록에 나오지 않지만 문종, 정의공주가 또 많은 도움을 줬었고요. 세조 역시 많은 도움을 줬었고요. 한 사람 빠졌어요. 광평대군도 이렇게 많이 도움을 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체로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스승이 없이도 스스로 깨우치라 했다. 스승이 없이도 깨우치는 책을 만들었고, 근데 이 해례본은 한문책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언해본을 아마 곧바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 언해본 가지고 교육을 시켰고 그것이 계속 돌아다니다가 세조 때 원인속보 만들면서 그거를 원인속보 앞에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깊은 근원과 정밀한 뜻은 신묘하여 신들이 감히 밝혀볼 수가 없습니다. 공손히 바라옵건대 생각해옵건대 우리 전하는 천종지성 하늘이 내린 성이다. 그래서 제도 시위 초월 배광 배광을 초월했다. 천종지성 초월 배광은 당연히 중국 황제한테만 쓸 수 있는 그런 급에만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여기 썼어요. 저는 이게 너무 불가사의하다 생각해요. 이런 말을 쓸 수 없는 상황이었고 그때의 정치적 사대는 우리가 생각한 상상 이상이에요. 뭐 소업, 뭐 만마리 바쳐라 바쳐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그죠? 그런데도 어떻게 황제의 권위에 도전하는 이런 말을 썼을까? 이게 좀 불가사의하다는 것이고요. 이 말을 쓴 8명 신하, 그걸 대표하는 정인지의 용단 이런 게 참 놀랍습니다. 물론 임금에 대한 헌사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중국 황제가 알았다고 한다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말이죠. 그죠? 근데 썼어요. 그런데 책이 나와서 보니까 양반들이 봤을 때 무시무시한 말이거든요. 그래서 해내버린 책이 빨리 사라지지 않았나 그런 이건 제 상상입니다. 그래서 정음 창제는 무소조술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에 따른 것이 아니요 자네 질을 따른 것이다. 그래서 이 앞선 사람이 이룩한 것이 따른 것이 아니다. 모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죠? 하늘의 뜻대로 맞는 것뿐이다. 다만 그 뜻을 이해받은 세종대왕이 그걸 대신한 것뿐이다. 한편으로는 겸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세종이라는 성인, 이 문자를 만든 임금에 대한 놀라운 칭송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참으로 그 지극한 이치가 없는 것이 없으니 사람의 힘으로 사사를 한 것이 아니다. 자연의 뜻을 받아서 천명을 받아서 했다는 거죠. 그죠? 우리 동방의 나라가 있은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마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자, 요거만 같이 마지막이니까요. 뒤에는 이제 정통 11년, 이게 그 당시 4대주의를 반영하는 거죠. 그죠? 중국 연어를 쓰고 가로는 제가 한 거고요. 그죠? 정통 11년 9월 상순, 바로 상수의 마지막 날 9월 10일을 양력 환산한 날짜가 한글날 이렇게 되는 거죠. 요거만 같이 음미해 보겠습니다. 요거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부 동방유국이 불위 불구호대. 부 동방유국이 불이 불구호대. 이 개물 성모지 대지는 개유대어 금일야연이라. 이 계물성 오지대지는 계유대 금일야연이라. 무릇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니라. 무릇 동방에 나라가 있은 지가 꽤 오래되었지만 만물의 뜻을 깨달아 모든 일을 온전하게 이루게 하는 큰 지혜는 오늘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다.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요거 그 큰 지혜를 이 해례본 국민정음을 위해서 이 큰 지혜를 이 비로선 지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게 됐다. 요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면 국민정음 이전에는 큰 지혜를 나눌 수가 없었던 것인가요? 우리 박성현 선생님 어때요?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비로소 큰 지혜를 열 수 있게 되었다. 실천할 수 있게 되었다. 나눌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이제 문자를 대입해서 보면 저기 한문으로 그런 지식과 지혜를 나누던 그걸 비교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한자 한문은 위대한 문자요 문장이지만 어렵잖아요. 그냥 지혜는 될 수 있어요. 근데 큰 지혜는 안 되는 거예요. 한자를 진정하십시오. 한자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지식과 지혜는 나눌 때 그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저는 큰 짤 붙일 필요도 없다고 봐요. 나눌 수 없는 지식은 지혜가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나눌 수 없는 지식은 지혜가 아니에요. 이 비슷한 얘기를 샤르트르가 얘기했어요. 샤르트르가 지식인의 변명을 쓰면서 지식을 즉자적 지식, 대자적 지식을 나눴어요. 즉자적 지식은 나누지 않는 지식이야. 자기만 알고 있어. 실천하지 않는. 상하타합에 가둔 그런 도시민적 지식. 그런데 자기가 배운 지식을 함께 나누고 실천하고 이런 걸 대자적 큰 지식, 그런 대자적 지식을 실천하는 사람을 지성인이라고 했어요. 지식을 나누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지성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1980년대 제가 파리학번이잖아요. 이 80년대에 그 대학생들이 이 샤르트르의 이 책이 필독서야. 지식인의 변명을 읽고 막 밤새도록 지성인이 되겠나이다. 그래서 나가서 돌 던지고, 죄송합니다. 돌 던져야 그렇다는 건 아닌데 데모에 참여하고, 그죠? 군사 정권에 맞서고 그랬던 거예요. 홍현 선생님 건강 조심하시고요. 물 많이 드시고. 저기 뿌리는 것도 있는데 그걸 뿌리는 거 아주 특효하기 좋던데 그걸 뿌리죠. 자, 제가 또 이렇게 시간을 맞추다 보니까 너무 서두른 감이 없잖아 있죠. 자, 우리 박경희 선생님 오늘 강의 어땠나요? 예, 운전 중이라 가지고. 이거 얘기하지 마세요. 얘기하지 마세요. 듣기는 듣고 있어요. 네네. 예, 괜찮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저기
우리 김복수 선생님, 홍현순 선생님 소리 좀 꺼주세요. 잘 안 들려서요. 홍현수 선생님, 음소거 좀 해주세요. 저 공동 호스트를 안 했구나 오늘 그죠? 자 지금 이호선 선생님, 네, 뭐 질문이나 아니면 느낌 한 말씀 해주실까요? 항상 조금 어렵지만 재밌게 듣고 있고, 저는 마지막 6월달 여행 가는 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 답사에 2월 18일 아 좋습니다. 자 근데 오늘은 재밌으면 안 되고요. 오늘은 진짜 막 풍점의 감동을 나눠야 되는데 저기 제가 2분만 더 해도 되나요? 2분, 3분? 이 정의지 서의 그런 내용을 잘 담은 시가 있어요. 그게 오세영 시인의 훈민정음이라는 시예요. 그 시를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훈민정음 오세영 시 김수롱 낭송. 언어는 원래 신령스러워 언어가 아니고선 신을 부를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선 영혼을 알 수 없고 언어가 아니고선 생명을 감동시킬 수 없나니 태초의 세상도 말씀으로 지으심을 입었다 하나니라. 그러나 이 땅 그 수많은 종족의 수많은 언어 가운데서 과연 그 어떤 것이 신의 부름을 입었을 쏜가. 마땅히 그는 한국을지니 동방에서 이 세상 최초로 뜨는 해와 지는 해 그 명예도가 한 가지로 어울렸기 때문이니라. 한국어, 그대가 하늘을 부연 하늘이 되었고 그대가 땅을 부연 땅이 사람을 부연 사람이 되었도다. 그래서 그 어이쁜 후손들은 하늘과 땅과 사람이 질터득해 이 세 글자로 몸 11자를 만들었고 천지조와 오행원수 성전을 깨우쳐 아설 순치우 5종의 자음 17자를 만들었나니 세상에 그 어느 글자가 있어 이처럼 신과 내통할 수 있으리. 허질고 밝으신 대왕 세종께서는 당시 지으신 정음 28자로 개 짖는 소리, 천둥 소리, 심지어는 귀신이 우는 울음소리까지도 적을 수 있다고 하셨으니 참으로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좌우 상하를 마음대로 배열하여 천지가 막힘이 없고 매음절 하나하나로 우주를 만드는 우리의 훈민정음. 속인들은 이를 가리켜 그 어느 글자보다도 과학적이라고 하나 어찌 그것이 과학에만 머무를 쏜가. 그대의 하늘을 부연 하늘이 땅을 부연 땅이 사람을 부연 사람이 되는 신령스러운 우리의 한국어 우리의 훈민정음. 고맙습니다. 예, 또 다른 감동은 카톡방에 남겨주시고요. 오늘 이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야 됩니다. 사진 부반장님. 네, 찍겠습니다. 예. 어려리 으라차차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다. 고맙습니다.